자, 해외 집값이 뛴다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뛸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첫 번째는 여력이 되느냐. 우리나라는요 2014년 초이노믹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풀면서 요걸 토대로 가계부채가 쌓여서 여력이 없어요.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원래 똑같이 1000만원씩 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PIR 10 해가지고 똑같이 1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요 집은요 이미 거품이 많이 껴서 5억이 된 상황이고 얘는 그대로 1억짜리 집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얘가 막 3배로 올라서 3억이 됐고 얘는 40%밖에 안 올라서 7억이 됐어요. 똑같이 1000만원씩 버는데 여기는 빚을 안 내줘서 그대로 1억이었는데 여기는 빚을 내줘가지고 5억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얘가 지금 빠져서 한 2억 됐고 1억 5천 됐고 얘가 지금 빠져가지고 한 4억 됐어요? 그러면 얘가 오른다고 해서 얘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품이 오래 쌓였고 이게 대출 거품으로 쌓였다. 그래서 미국은 리먼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빠져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정리가 됐고 코로나 때 요만큼만 쌓여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안 빠졌어요. 진짜 찔끔 빠졌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원래 이렇게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빼질 않고 쭉 올린 거예요 그냥. 자, 유럽 지역도 어때요? 전반적으로 터지고 나서 한번 쭉 빠진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쟤네가 조금 빠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라 우리나라가 거품 지금 이만큼 쌓였고 가계부채 이만큼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더 돈 빌릴 여력도 없는데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을 세계적으로 할 때 요거 보시면은 요 시기가 언제부터 빠진 거예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거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건데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냐? 왜 글로벌하게 왔냐? 왜냐면 그때가 글로벌 어스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이유. 예를 들어서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여기서 공장 짓고서 개발하면은 인건비가 비싸고 땅값이 비싸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들은 여기다 두고 만만한 1차 산업 같은데 막 중국이나 뭐 동남아, 뭐 인도 이런 곳들에다가 다 넣어 놓자. 그러면은 나는 A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B, C에서 나라에서 만들어서 얘들에게 사주고 그 다음에 나는 비싸게 또 최종품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서 생겨난 일이 뭐예요? 아, 수출, 수입으로 세계는 하나. 글로벌 어스라는 건 세계는 하나였죠. 세계는 하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3분의 1 토막 나고 그래서 세계는 하나가 됐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수출 수입 중심으로 발전하던 세계 나라들이 내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1차 산업하는 작은 것이라도 내수에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한일 수출 전쟁할 때도 소부장 때문에 고생을 했죠. 왜 고생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큰 거를 생산을 하는데 반도체를 생산하고 하는데 거기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리면서 수출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막 러시아산이나 이런 것들 구해 왔어야 됐고 그러니까 외압에 의해서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그때부터 다시 내수경제로 바짝 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뭐 했느냐? 내수경제로 조이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채 조정이 필수죠. 내가 똑같이 월 300만원을 벌더라도요 한 달에 150만원씩 갚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50만원만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150만원 갚는 사람은 소비지출로 최대 150만원밖에 못 쓰는데 이 사람은 250만원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빚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자산 거품이 붕괴가 될 때 빚이 같이 붕괴가 되죠. 디레버리징이 되는데 선진국들은 디레버리징이 되도록 뒀다. 그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디레버리징이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경기가 살아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게 또 그나마 가능했던 거는 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비중이 70%, 부동산 자산 비중이 30% 정도라면은 우리나라는 반대죠. 왜냐면은
가계가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자산이 주식이나 이런 데로 안 가고 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이유가요. 외국은 왜 주식이 많이 들어가요? 부동산 비싸잖아요. 빚 내야 되고. 근데 주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빚 안 내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 1,000만 원 주식 하느니 1,000만 원 가지고 저기 광양 같은데 갭 한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갭 투기할까? 분양권 투기할까? 이게 가능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선분양에다가 전세제도 요 두 가지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거기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그 다음에 LTV를 풀었어. 요 두 가지가 커다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디레버리징이 됐는데 우리나라 안 되니까 이창용 총재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 아직도 심각하고 디레버리징으로 자산 거품 없애야 되고 그런데 왜 자꾸 정부에서 방해하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집값이 뛴다고 우리나라 뛴다? 아니죠. 자, 그러면은 해외 집값이 뛰면은 일본은 뛰든가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달라요? 왜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는 더 많은데? 가계부채 더 많고 그 다음에 집값 거품도 더 심한데? 심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랑 뭐 특성이 달라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론에서 벗어나서 자꾸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도 이런 장난질 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건 핵심은 이거잖아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부채로 쌓은 게 아니라면 집값 거품이 심한 게 안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가계부채가 그렇게 터질 정도로 쌓여가지고 가계부채가 터지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 공급이 어떻고 수요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수요 공급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수요는 빼놓고 공급만 이야기를 하느냐. 왜 투기 수요들을 가지고 가수요들을 가지고 실수요인 것처럼 부추겨가지고 정상적인 수요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인구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서울은 오른다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느냐. 서울 인구가 빠진 지가 언젠데. 그 다음에 금리 이야기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올라간다고 금리가 집값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언제부터 금리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계속 지금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올라갔고 이게 집값 상승 요인이 됐다.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거품은 원래 고점 보다 더 오버슈팅이 된 상황이니까 이 시기 때 실수요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금리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들. 근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이제 집값 오르나. 맨날 이러고 있어요.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올라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끝났다고 아직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중금리는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준금리 대비로 금리가 굉장히 덜 올라서 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기준금리가 100 올라갔으면 예금금리 90 올랐고 그 대출금리 60몇 올랐다고. 이 눌린 부분은 결국에는 다시 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계속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내리는 효과가 오히려 덜 받겠죠. 금리 올라갈 때 대출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금리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갈 거예요. 아니면 금리 인하하기 전에 눌러놨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이런 와중에 거래량 반토막 났고 매물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바닥이다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뭔 생각이냐 도대체. 바닥은 바닥인데요. 바닥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일 수는 있는데 63빌딩에서 내려오는데 바닥이 1층 바닥이 돼야지 다 내려온 거지. 한 60층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60층 바닥 위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바닥이다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기서 창문 열고 뛰어내려봐.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아니죠. 바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표가 회복되지 않고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요. 부동산 외적인 지표가 다 악화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회복이 된다 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일시반등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예요.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회복된다 이러면은 바닥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무역 적자 계속 쌓이죠. 원달러 환율 잡혔다고 하는데 보면은 달러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한계 기업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계 가구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1금융, 2금융, 3금융 다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가계 기업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라도 이득을 보고 있느냐? 정부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1분기 때 올해 계획해놓은 거에 93% 적자가 났어요. 2분기 끝났으면은 계획 이상으로 적자가 났죠. 그럼 정부 부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출산율 개박살 났죠. 출산율 개박살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빚을 더 내줘가지고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능지라면은 사세요. 그 정도 능지라면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고를 했고 본인이 확증 편향해가지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면은 그렇게밖에 안 들릴 거다. 그리고 저희는 2019년 때부터 계속 경고했던 게 가계부채 경고였어요. 뭘 경고를 했느냐? 저희가 얘기하는 거, 집값 떨어진다, 풍랑론자 요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계속 경고했던 건 가계부채 경고였어요. 가계부채가 커다란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초창기에 영상 올렸을 때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 터졌다고 언론들이 와 신난다 해가지고 가계부채 부풀린 거예요. 안 그래도 초고도 비만인데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돼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비만인들 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가계부채를 그거라고 따지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죠.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데 왜 자꾸 그걸 강요를 해요? 지금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가 아니라 운동을 하고서 건강식을 먹을 때인데 요 부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해외 집값이 뛰든 말든 만약 진짜 거품이 쌓인 데가 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품 많이 쌓인 중국 같은 경우는 박살나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든 뭐라든 중국 기준금리 내리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안 살아나요. 우리나라만 저기 투기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서 이 짓거리가 조금 나오는 거지. 잘 생각해봐라. 얼마나 오래 가겠냐. 해외는 떠도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이 되기 전까지 뜨기 쉽지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